2025년 10월 가을볕이 낡은 기와장 위로 힘없이 부서져 내리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 전직 우체국 집배원 김철호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무료하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괴종시계처럼 더디고 소리 없이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 혈압약을 챙겨 먹고 어제 먹다 남은 찌개로 아침을 때우고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고 그리고는 저녁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염없이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그의 일과였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고 유일한 말벗은 거실에서 종일 떠들어대는 낡은 텔레비전뿐이었다. 평생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남의 집 소식을 전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년은 이렇게 텅 비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였다. 집 안에서 먼지 쌓인 전화기가 자지러지듯 울어댔다. 휴대폰 시대에 저 전화기가 울리는 건 보이스피싱이거나 잘못 걸려온 전화일 확률이 99%였다. 귀찮다는 듯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수화기를 든 철호의 귀에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거친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철호 김철호 맞나? 순간 철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잊고 있던 이름, 기억의 저편으로 아득하게 사라졌던 목소리. 자네는 혹시 상태, 박상태인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반가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철호야. 나다 나 상태여. 이놈아 살아있었구나. 박상태. 지긋지긋한 가난에 도시락조차 싸우지 못했던 어린 철호에게 유일하게 자신의 삶은 달걀을 반으로 쪼개 건네주던 친구. 쌀이 떨어져 며칠을 굶었을 때 자기 집 쌀독에서 쌀을 퍼다 주다 아버지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도 실실 웃던 바보 같은 친구. 20살 무렵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서울로 떠난 뒤 50년간 감감무소식이었던 그 친구였다. 철호의 메마른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반가움, 원망, 그리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상태는 며칠 뒤 찾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철호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멈춰있던 그의 인생이라는 괴종시계가 50년 만에 녹슨 태엽을 감으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철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문 앞에는 그의 기억 속에 호탕한 웃음과 당당한 어깨를 가졌던 젊은 상태가 아닌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한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고급 양복 대신 낡고 해진 잠바를 걸쳤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삶에 대한 불안으로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이놈아,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산 거야? 철호야,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다. 두 늙은 친구의 등은 지난 50년의 세월만큼이나 거칠고 또 따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회포를 풀었다. 상태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의류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강남의 빌딩까지 샀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 지연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다고 했다. 지금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신세라고 했다. 그의 기구한 사연을 들으며 철호는 자신의 무료한 일상이 차라리 행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심으로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를 무렵 상태는 비장한 표정으로 철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철호야, 내가 정말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네가 내 마지막 희망일세. 그는 전처가 살아생전 남겨둔 유품이자 사업 재기를 위한 마지막 종잣돈이 담긴 물건들이 있는데 빚쟁이들과 딸이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 맡길 곳이 없다고 했다. 딱 3개월만 자네 집 창고에 내 마지막 남은 짐 좀 맡아주면 안 되겠나? 이건 내 목숨이야. 이 은혜는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친구의 눈물 어린 부탁에 평생 거절이라곤 해본 적 없는 철호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 50년 만에 나타난 친구의 마지막 부탁인데 내가 어떻게 외면하겠나. 그는 차마 고개를 저을 수 없었다.
친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각을 틈타 상태의 낡은 용달차에서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를 내려 옮기기 시작했다. 괴짝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무거웠다. 낡고 검붉은 빛을 띠는 나무 괴짝은 군데군데 긁히고 파여 있었고 중앙에는 육중한 노쇠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대체 안에 뭐가 들었기에 이렇게 무거운가? 낑낑거리며 괴짝을 옮기던 철호가 묻자 상태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 전 재산이 다 들었으니 무거울 수밖에. 오래된 골동품이랑 책들이 대부분일세. 두 사람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끝에 마침내 괴짝을 철호의 집 뒤편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낡은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괴짝을 옮기는 내내 철호의 코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묘한 냄새가 맴돌았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비릿하고 달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그 기묘한 냄새는 불쾌하게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모든 일을 마친 상태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다고 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상태는 소리 소문 없이 떠났다. 식탁 위에는 그가 남긴 짧은 편지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만이 놓여 있었다. 친구야, 신세 많이 졌다. 3개월 뒤에 꼭 찾으러 오겠네. 철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돈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고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어쩐지 그 안에 거대한 나무 괴짝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어 불길한 생각을 떨쳐냈다. 그저 3개월만 버티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괴짝이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아침 창고 문 틈으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진해진 정체 모를 악취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상태가 떠난 후 김철호의 일상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불길하고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바로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정체 모를 악취였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나무와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려니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냄새는 걷잡을 수 없이 지독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곰팡내나 나무 냄새가 아니었다. 달큼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살이 부패하는 듯한 역한 냄새였다. 냄새는 바람을 타고 마당을 가득 채웠고 기어코 문틈을 비집고 집 안까지 침범했다. 철호는 밥을 먹다가도 헛구역질을 했고 밤에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잠을 설쳤다. 창고에 얽힌 불길한 기운이 그의 평화로운 일상을 서서히 좀먹고 있었다. 그는 창고 문틈을 낡은 신문지로 틀어막고 집 안 곳곳에 향초를 피우고 방향제를 뿌려댔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지독한 악취 위에 향긋한 향을 덧칠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창고 앞에 서 있었다. 굳게 닫힌 창고 안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문을 열어주려 하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선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친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려 했던 행동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재앙을 불러들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결국 그는 참다 못해 상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태는 철호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냄새? 그거. 내가 미처 말을 못했군. 그 안에 오래된 가죽 제품이랑 귀한 한약재가 좀 들어있는데 그게 날이 더워지면서 냄새가 좀 나는 모양일세. 미안하게 됐네, 친구. 조금만 참아주게. 그의 변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철호가 더궁하려 했지만 상태는 바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이후 철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싹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50년간 그리워했던 친구의 얼굴 위로 이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악취는 마침내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갔다. 옆집에 사는 과수댁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말고 코를 막으며 철우에게 쏘아붙였다. 아니 총각, 집에서 뭘 하는 거요? 며칠째 집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러다 동네 사람들 다 병나겠소. 송장 썩는 냄새라는 말에 철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저 불쾌하기만 했던 냄새가 이제는 구체적인 공포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친구와의 의리도 마지막 약속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옥으로 만든 저 악취의 근원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밤 결심을 굳힌 그는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녹슨 쇠지렛대를 집어들었다. 쇠지렛대를 든 철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창고문 앞에 선 그는 마지막까지 망설였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코를 마비시킬 듯한 지독한 악취는 그에게 더 이상의 선택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괴짝에 달린 노쇠 자물쇠에 쇠지렛대를 깊숙이 쑤셔 넣었다. 온 힘을 다해 지렛대를 젖히자 캉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50년 우정의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괴짝 뚜껑을 들어 올렸다. 끼익 마치 관 뚜껑이 열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경첩 소리와 함께 안에서 응축되어 있던 악취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와 그의 얼굴을 덮쳤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괴짝 안은 낡고 더러운 담요와 옷가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코를 틀어막은 채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감촉, 그리고 손끝에 묻어나는 정체 모를 액체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괴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여러 겹의 검은색 비닐에 꽁꽁 쌓여있는 거대한 덩어리. 사람의 형상이었다. 아니 사람이었다. 철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잘못 본 걸 거야. 그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비닐 덩어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기다시피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한 겹, 두 겹 비닐을 벗겨낼수록 악취는 더욱더 진해졌고 마침내 퉁퉁 붓고 창백하게 변해버린 사람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악도 잠시 철호는 숨을 헛들이켰다. 낯선 얼굴이 아니었다. 비록 끔찍하게 변해버렸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50년 전 상태가 자랑스레 보여주었던 흑백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던 그 얼굴. 박상태의 아내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시체 유기였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순진한 공범자였다. 그는 비명을 지를 기력도 없이 뱃속의 모든 것을 토해냈다. 그의 조용했던 인생,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정직함, 그 모든 것이 이 썩어가는 시신과 함께 악취를 풍기며 부패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112 버튼을 누르려던 그의 손 위로 창문 너머에서 서늘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다. 철호야. 그걸 열면 어떡하나. 귀신처럼 박상태가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박상태의 목소리는 유령처럼 고요했지만 철호에게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로 도움을 청하던 초라한 친구의 모습은 없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비고 공허한 눈에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상태는 창고 안의 끔찍한 광경을 한번 힐끗 보고는 마치 제자리로 돌아온 물건을 확인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자네가 결국 일을 저지를 줄 알았지. 그놈의 착해에 빠진 성격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어. 철호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상태, 자네 대체 무슨 짓을 한 겐가. 그러자 상태는 기다렸다는 듯 철호 앞에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마지막 동정심에 호소하기 위한 연기였다. 내가 죽였네. 내가 그 여자를 죽였어. 그는 자신의 아내가 평생 모은 돈을 전부 빼돌려 다른 남자와 도망치려 했고 그 사실을 알고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절절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살인자가 아닌 불쌍한 피해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는 눈물로 철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철호야, 내 평생의 하나뿐인 친구야. 내가 다 잘못했다. 하지만 이대로 경찰에 잡혀가면 내 인생은 끝이야. 내 딸 지연이는 살인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제발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게. 내가 조용히 저 시신을 처리하고 멀리 떠나서 죽은 듯이 살겠네. 그의 애원은 곧 교묘한 협박으로 바뀌었다. 그는 철호의 어깨를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철호, 자네도 잊지 말게. 자네는 이미 공범이야. 내 부탁을 받고 이 시신을 자네 창고에 숨겨주었잖아. 지금 신고하면 자네 역시 시체 유기 공범으로 나와 함께 차가운 감방 신세를 져야 할 걸세. 자네 자식들 얼굴에 똥칠하고 싶나? 그 순간 철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우정, 연민, 동정심. 그 모든 선한 감정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자부했던 자신이 이제는 살인자의 공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를 달게 된 것이다. 감옥에 대한 공포, 자식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남은 양심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정의를 택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불의에 눈 감고 남은 인생이라도 지킬 것인가.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목이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네. 그 한마디는 그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계약서였다. 그날 밤 두 늙은 친구는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삽자루를 들고 인근의 야산으로 향했다. 그들의 등 뒤로 50년의 우정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날 밤 야산에서 돌아온 후 김철우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손을 씻고 또 씻었지만 손톱 밑에 낀 검붉은 흙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처럼 느껴졌다. 흙냄새에 석여있던 그 지독한 부패의 악취는 이제 그의 후각을 떠나 뇌리에 각인되어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환영처럼 그를 괴롭혔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주어진 평온했던 그의 집은 이제 끔찍한 비밀을 공유한 두 늙은이가 숨어 지내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박상태는 더 이상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예 철호의 집에 눌러앉았다. 처음에는 며칠만 더 신세지겠네라며 미안해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집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철호의 냉장고를 제것처럼 열어 술을 꺼내 마셨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로 키워놓고 소파에 드러누워 지냈다. 그는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는 절박한 친구가 아니었다. 철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기생충이었다. 그는 수시로 철호의 양심을 건드렸다. 철호야, 자네나 나나 이제 한 배를 탄 몸이야. 우리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는 쇠사슬처럼 철호의 목을 옥죄었다. 철호의 삶은 빠르게 피폐해져 갔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서성였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마루 밑에 숨었다. 그의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은 상태의 술값과 용돈으로 야금야금 사라져갔다. 상태는 처음에는 미안하네, 담뱃값 좀 융통해주게라며 몇 푼을 빌려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철호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내가 곧 큰돈이 생길 때가 있으니 그때 되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주겠네. 그의 뻔뻔한 약속을 철호는 거역할 수 없었다. 거역하는 순간 상태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자신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상태가 철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철호야. 생각해보니 자네가 참 부럽네. 평생을 우체부로 살면서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깨끗하게 살았지. 나는 말이야 이 손으로 돈도 벌고 사람도 묻었어.
결국 더러운 건 나 하나로 족한 게지. 안 그런가? 그의 말에는 섬뜩한 자기 연민과 함께 철호를 자신과 같은 구렁텅이로 끌어내렸다는 만족감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철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는 가족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그 평범한 세상. 그는 자신의 선의가 불러온 끔찍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지옥의 나날을 견뎌내고 있었다. 폭풍전야 같은 동거가 한 달쯤 이어졌을 무렵 평화로운 오후에 정적을 깨고 초인종이 울렸다. 텔레비전을 보던 철호와 상태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누구지? 자네한테 올 사람이라도 있나? 상태의 경계심 가득한 물음에 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경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상태는 재빨리 술병을 치우고 철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이 세차게 뛰었다. 그러나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앳되고 불안한 얼굴의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철호와 그 뒤에 서 있는 상태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여자는 상태에게 달려가 안겼다. 상태의 외동딸 박지연이었다. 아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엄마는?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지연의 등장에 상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노련한 배우처럼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딸을 다독였다. 지연아 일단 진정하고 여기는 아빠 오랜 친구분 댁이야. 인사드려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어색하고 불편한 저녁상에 마주 앉았다. 지연은 한 달 전 부모님이 크게 다툰 후 함께 집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두 사람 모두와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어머니를 걱정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상태는 그런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미리 준비라도 한 듯한 거짓말을 능숙하게 늘어놓았다. 내일 엄마 나랑 크게 싸우고는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 내가 너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그는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비련의 아버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지연은 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의 말을 잊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철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는 지금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딸을 상대로 벌어지는 끔찍한 사기극의 방관자이자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딸을 위하는 척 눈물을 흘리는 상태의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연의 순수한 눈물은 그의 썩어가는 양심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그런데 그때 지연이 울먹이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철호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래도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날도 아빠가 아니라 내 도박빚 때문에 싸운 거였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버리고 떠나요. 딸의 도박빚 때문에 싸웠다. 그것은 상태가 철호에게 했던 이야기, 즉 아내가 돈을 훔쳐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철호는 순간 상태를 쳐다보았다. 상태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가 이내 슬픈 표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철호는 놓치지 않았다. 견고했던 거짓의 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딸 지연이 돌아간 후 상태는 눈에 띄게 예민하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는 철호가 지연과 단둘이 마주치는 것조차 극도로 경계했고 밤마다 잠고대를 하듯 내가 아니야 지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철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상태가 무언가 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그의 온몸을 옥죄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마음고생에 시달리던 상태가 독한 감기 몸살로 자리에 알아눕게 되었다. 철호가 건네준 감기약을 먹은 그는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코를 고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확인한 철호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만약 상태가 깨어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다행히 잠금 패턴은 없었다. 그는 곧장 메시지 함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딸이라고 저장된 지연과의 대화 내역을 열어보았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려가던 철호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한 달 전 바로 그날 밤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다.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너무나도 끔찍하고 슬픈 진실의 기록이었다. 지연 아빠, 어떻게 나 너무 무서워. 엄마가 숨을 안 쉬어 상태. 지연아, 정신 똑바로 차려.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아빠가 갈 때까지 그대로 있어. 지연, 내가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 도박빚 때문에 엄마가 내 돈을 다 뺏으려고 해서 그냥 살짝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혔어. 아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상태 괜찮아. 괜찮다. 내 딸.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잘 들어.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은 아빠가 한 거야. 너는 그 시간에 친구 집에 가 있었던 거고 아무것도 본 적 없는 거야. 알았지? 이건 명령이다. 철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진범은 상태가 아니었다. 그의 딸 지연이었다. 우발적인 살인. 그리고 딸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기 위해 50년 지기 친구까지 지옥으로 끌어들인 한 아버지의 끔찍하고도 뒤틀린 부성애. 상태의 모든 악행과 거짓말, 그 추악한 민낯의 이면에는 이토록 처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철호는 깊은 잠에 빠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상태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악마나 기생충이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아버지였다. 이제 철호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는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해 침묵해야 하는가. 창밖에 짙은 어둠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집어삼킬 듯 깊어지고 있었다. 김철호는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이 깊은 잠에 빠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박상태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에서 악마를 보지 않았다. 딸을 위해 기꺼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걸어들어간 어리석고 가여운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철호는 분노도 공포도 아닌 거대한 슬픔에 잠식당했다. 이 끔찍한 비극의 무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상태는 철호의 눈빛이 변해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철호는 아무 말 없이 상태의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딸 지연과의 문자 메시지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 모든 것을 들켰음을 깨달은 상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룻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한 달간 철호 앞에서 보였던 계산된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한 아버지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절규였다. 내가 다 망쳤어. 내 딸년 인생을 내가 다 망쳐버렸다고. 그는 자신의 딸 지연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착하고 여렸는지, 하지만 나쁜 친구들을 만나 도박에 손을 댄 후 어떻게 망가져갔는지를 피를 토하듯 쏟아냈다. 그날 밤 지연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엄마의 통장을 훔치려 했고, 이를 막아서던 엄마와 몸싸움을 벌이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 애는 자기 엄마 시신 앞에서 넋이 나가 울고만 있었어.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나?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네. 내 딸 인생을 좀먹던 그 지긋지긋한 여자가 사라졌으니 이제 내 딸은 다시 예전처럼 착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의 고백은 뒤틀린 부성애가 만들어낸 괴물의 독백이었다. 그는 울부짖다 말고 기어이 철호의 발밑으로 다가와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마지막이 될 부탁을 했다. 철호야, 내 친구야, 제발 이대로만 묻어주게. 나는 어차피 다 늙었고 감옥에 가든 길바닥에서 죽든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지연이는 이제 30이야. 아직 창창한 나이라고. 이 모든 걸 내가 한 걸로 하면
우리 지연이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제발 자네가 이 비밀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주게. 내가 죽어서라도 이 은혜는 꼭 갚겠네. 그는 이제 철호를 협박하지 않았다. 대신 50년 우정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를 영원한 침묵의 공범으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철호는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창밖의 하늘은 그들의 운명처럼 무겁고 어두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태와의 끔찍한 약속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철호는 이제 상태의 감시자이자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이었다. 상태는 딸 지연에게 엄마는 바람이 나서 떠났고 아빠는 친구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지연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며칠 뒤 다시 철호의 집을 찾아왔다. 이번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를 위해 끓여왔다는 따뜻한 곰국 냄비가 들려 있었다. 지연은 한눈에 보아도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불안한 눈으로 집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아버지의 곁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철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철호의 해숙한 얼굴과 떨리는 손, 그리고 자신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는 눈빛에서 깊은 죄책감을 읽었다. 자신의 죄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이 선량한 노인까지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저녁 지연이 돌아간 후 상태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안을 서성였다. 딸이 무언가 눈치챘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상태의 휴대폰으로 지연의 장문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태가 잠든 것을 확인한 철호는 또다시 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곳에는 딸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참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빠. 오늘 아저씨 얼굴을 봤어. 아빠 친구분.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나 때문에 지옥에서 살고 계셨어. 아빠가 나 때문에 괴물이 되어가는 걸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아저씨한테는 더 미안해. 아빠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 내일 경찰서에 가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할 거야. 아빠는 나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마. 사랑해 아빠. 그리고 정말 미안해. 메시지를 읽은 철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는 조용히 상태를 깨웠다. 메시지를 확인한 상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에 서렸던 마지막 희망의 빛이 꺼지고 완전한 절망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벽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내 딸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절대로. 그의 처절한 절규를 들으며 철호는 이 길고 끔찍한 비극이 마침내 마지막 장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새벽 철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뒤척이던 상태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자 상태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식탁 위에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철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친구가 친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서였다. 내 하나뿐인 친구 철호에게. 자네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가네. 나는 이제 내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길을 떠나려 하네. 내가 사라져야 우리 지연이가 헛된 희망을 버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 테니. 경찰이 찾아오거든 내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강에 몸을 던졌다고 전해주게. 자네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저 내 부탁에 창고를 빌려준 죄밖에 없는 걸세. 부디 내 딸 지연이를 멀리서나마 지켜봐 주게. 50년 만에 만나 자네에게 지옥을 선물하고 가는 이 못난 친구를 용서하게. 미안했다 친구야. 편지를 다 읽은 철호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동네 어귀의 낡은 다리가 떠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리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상태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상태야. 안 돼. 철호의 절규에 상태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없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기묘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철호를 향해 50년 전 헤어지던 날처럼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 검은 강물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며칠 뒤 박상태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인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범행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결론과 함께 그의 딸 박지연은 참고인 조사 끝에 풀려났다. 김철호는 시체 유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친구의 협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모든 것이 상태가 짜놓은 마지막 각본대로 끝이 났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철호는 여전히 그 낡은 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의 집 창고는 이제 깨끗하게 비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렸다. 비가 오는 날이면 코 속의 환영처럼 흙냄새에 석여 있던 그 지독한 악취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세상에 어떤 선의도 의심부터 하게 되었다. 그는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양심의 형벌을 선고받은 종신수였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평상에 앉아있던 그는 문득 야산 쪽을 바라보았다. 그가 친구와 함께 친구의 아내를 묻었던 곳.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삽자루 하나를 들고 천천히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친구의 딸을 위한 마지막 배려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부질없는 참회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의 등 뒤로 길고 쓸쓸한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다.